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산 자락. 인적 드문 곳에 자리 잡은 초가집 지붕 위로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끈질기게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홀로 방을 지키는 노인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찬바람에 호롱불이 일렁이며 흙벽 위에 김노인의 마른 그림자를 길게 들이었다. 벼슬길의 험난함을 뒤로하고 낙향하여 응어한 그에게 있어 하루의 상념을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과 망각의 강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붙잡아 두려는 유일한 몸부림과도 같았다. 먹이 벼루에 스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단조롭고 쓸쓸한 곡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밤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밤이었다. 먹을 갈던 김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 굳게 닫힌 문 쪽을 응시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서 기이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논두렁의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여 마치 땅이 내쉬는 한숨 같기도 했다. 호기심과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김노인은 호롱불을 들고 삐걱거리는 나무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늦가을의 차갑고 습한 냉기가 얼굴로 확 들이닥쳤다. 희미한 불빛이 훻돌 위를 비추자 빗방울이 튀어오르는 그곳에 믿을 수 없는 형상이 보였다. 젖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린 작은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 아이는 낡고 해진 삼벗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채 무릎을 감싸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가녀린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침묵은 기이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고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비애를 품고 있었다. 성현의 글을 읽은 선비로서의 측은지심이 솟구쳐 김노인은 서둘러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전해져 왔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흙투성이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공허했다. 노인은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고 서둘러 문을 닫아 비바람을 차단했다. 좁은 사랑방은 낯선 손님의 등장으로 꽉 찬 듯했다. 노인은 장롱에서 깨끗한 이불을 꺼내 아이에게 덮어주고 화로에 숯을 더 넣었다.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그는 따뜻한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다. 어두운 마루를 지나 부엌 아궁이 앞에 섰을 때였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김노인은 문득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이 야심한 시각에 왜 물을 끓이고 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다. 머릿속에 어딘가가 하얗게 지워진 것 같은 공백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젖은 헝겊으로 방금 쓴 글씨를 닦아낸 것처럼 기억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노망이 든 것이라 자책했다. 그때 선반 위에 빈 사발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아, 아이가 있었다. 방 안에 떨고 있는 아이가. 노인은 황급히 물 대접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쓴 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기억이 붙잡히는 이 기분은 몹시 불안했다. 그는 아이의 얼어붙은 손에
따뜻한 물 대접을 쥐어주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대접을 꼭 쥐고 천천히 물을 마셨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 밤중에 산속을 헤매고 있었느냐? 김 노인의 중저음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마른 손만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은 낯가림이나 두려움과는 달랐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한 단호한 거부였고 자신을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형의 벽과 같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김 노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 밤의 기이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붓을 들었다. 먹은 이미 갈려 있었고 종이는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붓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다시금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무엇을 쓰려 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구석을 바라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는 어느새 몸을 웅크리고 잠들 있었다.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선을 돌리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존재. 마치 햇살 속의 먼지처럼. 빛이 비칠 때만 보이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다. 김 노인은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노인은 잠든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 자락을 여며 주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으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아이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을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계곡 물소리는 잊힌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작은 초가집 안에서 서로 다른 기억의 흐름 속에 놓인 두 사람의 긴 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어두웠던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밤새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그쳤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김 노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고개를 돌려 방구석을 확인했다. 꿈이 아니었다. 낡은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고 아이는 이미 일어나 조용히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다. 인기척도 없이 움직이는 그 작은 등은 마치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고요했다.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잠긴 목을 가다듬었다. 아이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노인은 다시금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눈앞에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데도 잠시만 시선을 떼면 그 존재감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건처럼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다. 보리 섞인 밥 한 공기와 묽은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뜯은 몇 가지 나물이 전부였지만 아이에게는 진수성찬인 듯했다. 상을 내려놓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배고픔을 애써 감추려는 듯한 천천히 밥을 떠넣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다. 노인은 말없이 아이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 한 점을 올려주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노인이 낮게 물었다. 아이는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는 곳이 어디기에 그리 험한 꼴을 하고 있었던 게냐. 다시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한 침묵뿐이었다. 아이는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입술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가두어둔 댐처럼 단단해 보였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호소 같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사연이 혀끝을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의 추궁을 멈추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노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평생을 기록에 의존해 온 그에게 있어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는 먹을 갈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벼루에 고인 검은 먹물이 마치 깊은 심연처럼 그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하얀 화선지 위로 가져갔다. 그러나 붓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어젯밤과 똑같은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아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전혀 다른 글자를 써내려갔다. 머릿속이 순백색으로 변하며 사고가 정지해버린 느낌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종이 위에는 오늘 날씨가 맑다라든가 마당의 감나무 잎이 붉다는 식의 엉뚱하고 평범한 문장들만이 적혀 있었다. 아이에 대한 생각은 붓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 노인은 붓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가 아이를 기록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내다보았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기는 한 것일까? 아니면 산신이 보낸 환영인가? 이성적인 학자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아주 단순하게 손님이라는 두 글자만이라도 남기려 했다. 이를 악물고 붓을 휘둘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붓은 종이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의미 없는 먹물 자국만 어지럽게 남겼다. 기록되지 않는 존재, 기억에 남지 않는 존재. 그것은 질서와 명분을 중시하는 선비에게 있어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노인은 붓을 씻어 걸어두었다. 기록할 수 없다면 눈으로라도 담아두어야 했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루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마당 구석구석을 누비며 낙엽을 쓸고 잡초를 뽑았다. 그 작은 등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외로워 보였으나 동시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벼루에 갈아놓은 먹물은 마르지 않고 검은 윤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먹물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가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종이 위에 남겨질 존재가 아니라 오직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숨 쉬는 존재라는 것을 김노인은 아이가 자신의 시야 안에 있을 때만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가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이성적으로는 이 아이를 관에 신고하거나 마을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그를 붙잡았다. 해질 무렵이 되자 노인의 마음속 갈등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기록할 수 없으면 어떠하랴. 지금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데 그는 마르지 않은 벼루를 덮고 아이를 불렀다. 날이 차다 그만 들어오너라. 노인의 목소리에는 체념 섞인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밝았다. 쌀과 소금이 떨어진 김노인은 채비를 서둘렀다. 텅 빈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는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산을 내려가는 좁은 오솔길에는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노인의 뒤를 따르는 아이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마치 숲의 정령처럼 고요했다. 산 아래 장터는 아침 일찍부터 인근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물건을 흥정하는 억센 소리, 국밥집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이 소란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 속에서도 아이는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사람들은 김 노인에게는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바로 곁에 서 있는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가 사람에 치여 광주리를 놓쳤다. 노란 콩나물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 지나갈 때 아이가 재빨리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이 흙 묻은 콩나물을 정성스럽게 털어 광주리에 다시 채워 넣었다. 김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짐꾼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다 엽전 꾸러미를 떨어뜨렸다. 짤랑거리는 소리에도 짐꾼은 눈치채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이가 잽싸게 달려가 엽전 꾸러미를 집어 짐꾼의 바지춤에 찔러주었다. 짐꾼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의 눈동자는 아이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 듯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짐꾼은 제멋대로 돌아온 돈주머니를 보며 도깨비에 홀린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김 노인은 전율을 느꼈다. 이 아이는 세상에 선의를 베풀어도 그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감사는커녕 존재조차 인지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 활기찬 장터 한복판에서 아이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수많은 어깨가 부딪히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가지만 그 누구의 기억에도 머물지 못했다. 아이는 마치 이 세상의 풍경을 그린 그림 위에 덧칠해진 투명한 물감과도 같았다. 노인은 신발가게 앞에 멈춰 섰다. 아이의 발에 신겨진 다 해진 집신이 내내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이 아이에게 맞는 신발 한 켤레 주시오. 노인이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주인에게 말했다. 그러나 신발 장수는 텅 빈 허공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김 노인은 당혹감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발 크기를 대충 가늠해 보였다. 그냥 제일 작은 것으로 하나 주게. 먼 친척 손주 녀석 줄 것이네. 신발 장수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은 집신 한 켤레를 건넸다. 김 노인이 돈을 지불하는 동안 아이는 묵묵히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이 돌아서서 아이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자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기이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노인이 허공에 대고 신발을 신기는 것처럼 보였으리라. 그러나 신발이 아이의 발에 신겨지자 흙바닥을 밟는 집신의 형체는 뚜렷해졌다. 아이는 발을 꼼지락거리며 낯선 감촉을 확인했다. 돌아오는 길, 아이는 새 집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흙길 위에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김 노인은 그 발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무심한 땅은 아이의 무게를 기억하고 받아주는데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신의 형벌인가? 아니면 잔인한 장난인가? 노을이 지는 산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는 짙고 뚜렷했으나 다른 하나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희미했다. 김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혹시나 그 손을 잡는 순간 아이가 정말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 주먹만 꽉 쥐었다. 장터의 소음은 멀어졌고 다시금 적막한 숲의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새 신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주려는 노인의 노력에 대한 감사였다. 김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장터에서 산 물건들은 장부에 적을 수 있겠지만 오늘 아이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의 기억은 어디에 적어야 할까? 장터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김 노인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평생을 성리하게 매진해온 그는 정명 창밍, 즉 이름이 바르게 서야 세상의 이치가 선다고 믿어왔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았다. 그는 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아이를 자신의 앞에 앉혔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너를 언제까지고 아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노인의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네가 기억하는 이름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마.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결국 자신을 잊게 되는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숱한 만남과 이별 속에서 체득한 잔인한 교훈이었다. 이름은 곧 저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들어 허공에 글자를 쓰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연유한이라고 하자. 2년 연자다. 비 오는 밤. 네가 내 처마 밑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비록 세상이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이름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될 것이다. 아이는 속으로 그 글자를 되뇌어 보았다.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가슴 저리게 따스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한 호칭을 선물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왔다.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젠가 이 노인이 자신을 잊었을 때 감당해야 할 상실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었다. 희망은 때로 절망보다 더 두려운 법이다. 노인은 종이 위에 먹으로 굵고 힘차게 연유엔자를 써 내려갔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글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의 잊힌 본명이 아니라 노인이 새롭게 부여한 의미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노인의 간절한 의지가 하늘의 장난을 이겨낸 것일까? 검은 먹물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노인은 먹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종이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증과도 같았다. 투박한 손가락이 먹물이 스며든 자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이의 메마른 눈가에 처음으로 옅은 물기가 어린 듯 반짝였다. 김 노인은 아이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이 이름이 지워진다 해도 벽에 붙여둔 저 글자를 보고 다시 기억해 내리라. 매일 아침 너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매일 밤 너를 다시 기억하리라. 그것이 늙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저항이다. 그날 밤 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품속에 넣어둔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아이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소리내어 발음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손가락으로 허공의 글자의 획을 하나하나 따라 그려보았다. 바람이 불자 낡은 문풍지가 떨며 울었다. 여는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품에 꼭 안고 자리에 누웠다. 내일이면 이 종이가 백지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혹은 노인이 자신을 보고 누구냐고 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자신을 연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은 춥고 긴 겨울밤을 견디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아이는 웅크린 몸을 조금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을 채운 묵향이 오늘따라 유난히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것은 존재의 향기였고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다. 계절이 깊어지며 산골의 바람은 날카로워졌다. 김노인의 집 마당 빨랫줄에는 노인의 무명옷 옆에 작은 아이의 저고리와 바지가 나란히 걸려 펄럭였다. 툇마루에는 작은 집신 한 켤레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이토록 명백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청년들이 겨울 땔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인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방 한쪽에 놓인 2개의 밥그릇과 작은 이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혹시 손님이 와 계십니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짐짓태연하게 먼 친척 아이가 와 있다고 대답했지만 청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오며 가며 아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마을로 퍼져나갔다. 김진사 댁에 도깨비가 씌었다더라. 노망이 들어서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한다더라.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었다. 밤마다 노인의 집에서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정작 낮에는 아무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급기야 마을의 촌장이 노인을 찾아와 진지하게 굿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어르신, 혼자 계시니 적적하여 헛것이 보이는 게지요. 나를 잡아 액막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마을 인심이 흉흉합니다. 노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촌장을 돌려보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존경 대신 두려움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을 감싸던 평온한 공기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해 있었다. 여는 부엌 뒤편 장작더미 뒤에 숨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은인인 노인을 미치광이 취급받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름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과분한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는 것만 같았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불행이 따라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저주였다. 그날 밤 노인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여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옷 한 벌과 노인이 사준 집신, 그리고 품속에 간직한 이름이 적힌 종이가 전부였다. 아이는 잠든 노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인 마지막 인사였다. 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살을 애는 듯한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달빛 아래 마당은 서리가 내려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차가운데 갈 곳은 없었다. 아이가 살인문을 나서려던 찰나 등 뒤에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딜 가느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김노인이 툇마루에 서 있었다. 그는 잠결에도 곁에 있던 온기가 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깬 것이었다.
노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아이의 작은 등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더냐, 귀신에 홀렸다고 수군대더냐. 노인은 집신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당으로 내려왔다.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세상이 너를 보지 못한다 해서 네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내 마음이 너를 느끼는데, 남들의 눈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노인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노인의 천이 얼어붙은 아이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들어오너라. 밤바람이 차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밖이 아니라 여기다. 노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아이를 아랫목에 앉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노인의 넓은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세상의 비난과 의심을 차단하는 묵직한 결계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다시금 평온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산중의 겨울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밤새 내린 폭설로 산길은 완전히 끊겼고 노인의 초가집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우러대는 매서운 삭풍 속에서 김노인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심해져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늙고 병약한 육체는 산속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힘이 없었다. 열이 불덩이처럼 올랐다.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의식이 혼미해진 그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헤매고 있었다. 추워. 너무 춥구나. 덜덜 떨리는 창백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마당에 깨끗한 눈을 퍼와 녹여 물을 만들고 차가운 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밤새 닦아내렸다. 장작이 떨어지면 눈보라를 뚫고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해왔다. 작은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숯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오직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물 좀 다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여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노인의 입가에 가져갔다. 노인은 물을 받아 마셨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연을 통과해 천장을 향해 있었다. 누구냐? 누가 나를 간호해 주는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에는 낯선 기척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열로 인해 정신이 흐려지자 노인의 기억 속에서 연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다. 저예요. 연이에요. 어르신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아이는 울먹이며 노인의 손을 잡고 외쳤다. 하지만 노인은 허공을 휘적거리며 잡히지 않는 손길을 뿌리쳤다. 그의 인식 속에서 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하구나. 방이 따뜻하고 목이 축여지는데 아무도 없구나. 김노인은 혼몽한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감각은 느끼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나 산신령이 수호하는 것 같았다. 여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여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이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두려워할 때에도 아이는 묵묵히 약탕기를 다리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저를 영영 잊으셔도 좋으니 제발. 아이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노인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냉기는 더욱 혹독해져 방 안의 물그릇마저 얼어붙게 했다. 땔감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 노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자신의 작은 천이라도 보태어 노인을 덮여야 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등을 끌어안으며 아이는 밤새도록 웅크린 채 떨었다. 자신이 잠들면 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를 짓눌렀다. 여는 끊임없이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다. 규칙적이지 않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박동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불덩이 같던 이마에 열이 내리고 창백했던 안색에 희미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인을 붙잡아 세운 것은 명의의 처방도 산삼도 아닌 기억되지 않는 어느 작은 아이의 처절한 헌신이었다. 여는 노인의 발치에서 탈진하여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다. 며칠 밤을 사운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눈 덮인 산봉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폭설 속에 갇힌 작은 초가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지독한 열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김노인은 개운하면서도 나른한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훈훈했고 머리맡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물그릇과 빈 약사발이 놓여 있었다. 누가 다녀간 것인가?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폭설로 산길이 막혀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밤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흔적은 너무나도 뚜렷했다. 젖은 수건, 잘 정돈된 이불, 그리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하얀 공백뿐이었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간호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 앞으로 갔다. 그곳에는 그가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무심코 들여다본 페이지에는 평소에 정갈한 서체와 달리 떨리는 필체로 쓴 글씨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잊지 마라. 아이가 있다. 이름은 연이다.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은 그 아이의 손길이다. 김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자신의 필체였지만 언제 이런 글을 썼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연연이 누구란 말인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노망이 들어 환상을 보고 있거나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스스로의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혼란 속에서 뒷걸음질 치던 노인의 발에 무언가가 툭 걸렸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발치에 작은 아이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 동상으로 붉게 부르튼 손, 일기장에 적힌 그 아이가 분명했다. 노인은 숨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서야 안개 거치듯 기억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비 오는 밤의 방문객, 장터에서의 동행, 그리고 자신이 지어준 이름 연.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이 생명의 은인을,
그것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같은 아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거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인기척에 연이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깨어나자마자 반사적으로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미소를 짓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김 노인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내가 너를 잊었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가득 찼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근원적인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이 아이의 곁에 있으면 자신의 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를 사랑할수록 기억은 잔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대가 같았다. 연은 노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노인이 겪는 혼란과 고통이 자신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 잊지 말라고 적힌 처절한 문구들. 그것은 노인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밤 벌이고 있는 사투의 흔적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노인을 갉아먹고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한 노인은 끊임없이 기억을 잃고 자신을 낯설어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 앞으로 닥쳐올 비극에 대한 예감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다. 창밖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서글픈 운명의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김 노인의 기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육체적인 병은 나았으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로가 그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입버릇처럼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잠시라도 긴장을 놓으면 아이에 대한 기억이 연기처럼 사라지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끝없는 전쟁과도 같았다. 연은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다 멈추고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다. 노인은 붓을 들고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 연이 있다. 연은 내 가족이다. 종이가 뚫어질 듯 힘주어 쓴 거친 글씨에는 노인의 절박함이 핏물처럼 배어 있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절의 스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실성하여 산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밥을 나누어 주었던 시장의 떡장수 아주머니는 이유 모를 화재로 가게를 잃었다. 그때는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연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을 기억하려 애썼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졌다는 것을 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는 타인의 기억 속에 머물 수 없는 운명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억지로 기억하려 하면 할수록 그 대가는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불운을 불러오는 형태로 나타났다. 신은 그에게 망각이라는 보호막을 주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를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김 노인에게 있어 기억은 생명과도 같았다. 학자로서 평생을 쌓아온 지식과 명징한 이성을 중시하는 그에게 기억이 뒤틀리고 사라지는 경험은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노인의 눈 밑은 퀭했고 붓을 잡은 손은 쉼없이 떨렸다. 그는 연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촛불처럼 태우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노인은 정말로 미쳐버릴지도 몰랐다. 내가 떠나야 해. 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떠나면 노인은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곧 그 슬픔의 원인조차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밀려나 이름 없는 투명 인간처럼 떠돌게 되겠지만
그것만이 은인을 살리고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었다. 결심이 서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여는 남은 며칠 동안 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했다. 봄이 오면 노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무너진 울타리를 단단하게 고치고, 물독에는 맑은 물을 가득 채웠다. 겨우내 땔감이 부족하지 않도록 산더미처럼 장작을 패서 처마 밑에 쟁여놓았다. 떠나기 전날 밤, 여는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다. 겨우내 아껴두었던 쌀로 흰 밥을 짓고 말린 나무를 불려 정갈하게 묻혔다. 김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아이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며 밥을 비웠다.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호강을 하는구나. 내일은 날이 풀린다니 같이 읍내에 나가보자꾸나. 노인의 다정한 제안이 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노인이 잠든 깊은 밤, 연은 몰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들. 연, 연, 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의 증거였다. 연은 떨리는 손으로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자신이 떠나면 이 글씨들도 의미를 잃고 그저 노인의 망상 섞인 낙서로 치부될 것이다. 연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처음 노인을 만났던 그날 밤처럼 빗소리가 이별의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기 전, 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연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습관처럼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 방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연은 부엌으로 나가 자신의 밥그릇과 숟가락을 챙겼다. 툇마루 끝 빨랫줄에 걸려있던 자신의 옷가지들도 걷어서 보찜에 넣었다. 흔적을 지우는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물건은 치울 수 있어도 지난 몇 달간 이 집안 곳곳에 쌓인 추억의 온기까지 보찜에 담아갈 수는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연의 시선이 벽에 붙은 종이에 머물렀다. 김노인이 써준 이름 연유한. 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냈다. 벽에는 작은 자국이 남았지만 그마저도 곧 먼지에 덮여 희미해질 것이다. 그는 종이를 곱게 접어 품속 깊이 간직했다. 이것은 그의 유일한 보물이자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문서였다. 연은 책상 앞에 앉아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익숙하고 차분한 소리가 귓게 울렸다.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었다. 검은 먹물이 짙고 윤기 있게 우러나올 때까지 연은 기도를 하듯 정성을 다해 먹을 갈았다. 부디 이 먹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평온한 일상이 기록되기를 바라며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연은 잠든 노인을 향해 돌아앉았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평온했다. 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깊숙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감사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인사가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연은 보찜을 메고 집신을 신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다. 마당에 흘금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여는 살인문을 나섰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노인은 깨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연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노인의 집을 감싸고 있던 연의 기운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방 안에 남아있던 미세한 온기, 마당에 찍힌 작은 발자국,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던 아이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자연의 섭리가 오류를 수정하듯 세계는 연의 흔적을 삭제하고 있었다. 사랑해가 자욱한 숲길을 걸으며 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이제 그는 다시 이름 없는 아이, 무명우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고독한 유령 같은 존재로,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 하나가 남아있었다. 비록 잊힐지라도 한때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연이었다는 기억만은 영원히 그의 것이었다. 품속의 종이가 심장 박동에 맞춰 바스락거렸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인의 기억 속에서도 아이의 존재는 급격히 흐려졌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망각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 꿈이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소멸이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떠나는 아이를 배웅했다. 작고 외로운 등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김 노인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는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 겨울 내내 그를 괴롭히던 무거운 두통과 원인 모를 피로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맑은 계곡물처럼 투명했다. 그는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습관처럼 책상 앞에 앉으려던 그는 잠시 멈칫했다. 벼루에는 방금 간 듯한 먹물이 그윽한 묵향을 풍기며 담겨 있었고 방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당 또한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다. 내가 어젯밤에 미리 해두었던가.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자신이 한 기억은 없었지만 혼자 사는 산중의 집에 달리 해줄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방 안을 둘러보던 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물건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꿈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벽지 한쪽이 네모난 모양으로 하얗게 발해 있었지만 원래 그 자리에 무엇이 붙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벽지의 흔적을 씁쓸하게 쓸어볼 뿐이었다. 그는 붓을 들고 일기장을 펼쳤다. 지난 겨울의 기록을 넘겨보던 그의 손이 멈췄다. 페이지마다 먹물이 튀어 있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뭉개진 자국들이 가득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적으려다 실패한 흔적 같았다. 내가 지난 겨울에 많이 알아서 헛것을 적었나 보구나.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깨끗한 새 페이지를 넘겼다. 봄이 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얼었던 계곡물이 힘차게 흘러내렸다. 끊겼던 산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노인의 집을 오가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안색이 참 좋으십니다. 겨울을 잘 나셨군요. 사람들은 겨울 동안 떠돌았던 흉흉한 소문을 모두 잊은 듯했다. 노인의 삶은 완벽하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다.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책을 읽던 김노인은 붓을 놓았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유도 없이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돌 만큼 애틋하고 따스한 감정이었다.
노인은 툇마루에 나가 앉았다. 빗줄기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올 것만 같았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작고 가녀린 누군가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다. 입에서 흘러나온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빗소리 같기도 한 그 낯선 울림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기억은 머리에 머물지만 정칭은 가슴에 남는 법이다. 이름도 얼굴도 잊었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 헌신적인 온기만은 노인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뇌가 기억하는 정보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하는 감각이었다. 노인은 빗속을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기억해낼 수는 없어도 그 존재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막연한 축복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바람이 불어와 대시풀 흔들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마주 웃어주는 것 같았다.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춥지 않았다. 산속의 외딴 집, 기억을 잃은 노인과 세상에서 지워진 아이. 두 존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비를 맞으며 이어져 있었다. 마르지 않는 먹물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흔적으로 노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다. 그리고 벼루에 가득 담긴 먹물을 찍어 봄비의 아름다움을 적어 내려갔다.